기록은 한 줄일지 몰라도 이야기는 한 편의 대서사시입니다. 역사연화입니다. 1529년 조선의 건국 이념과 사회 질서의 근간을 떠받치던 성리학적 이상이 구현된 도시 한양의 심장부에 하나의 보고서가 당도하며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왕명을 받들어 국법의 존엄을 세우는 최고 사법기관인 의금부와 서리빨 같은 기세로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던 사헌부의 책상 위에 올라온 그 보고서의 내용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파장은 조선 팔도를 뒤흔들고도 남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왕의 혈통을 이은 여인이 천한 신분의 서자와 몰래 사사로이 혼인했다는 믿기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조정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발칵 뒤집혔습니다. 성리학적 질서가 뼈대와 혈관처럼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던 조선에서 왕실의 존엄성은 단순한 권위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근간이자 하늘의 뜻이 지상에 구현된 신성한 가치 그 자체였습니다. 하늘의 자손, 즉 천손이라 불리며 신성시되던 왕족의 고귀한 피가 정실부인이 아닌 첩의 몸에서 태어난, 그리하여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서자의 혈통과 섞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변고였습니다. 이는 종묘사직의 근간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대형 스캔들이자 조선이라는 국가가 세운 모든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태소신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저마다의 목소리로 왕실의 권위를 더럽힌 관련자들을 당장 잡아들여 국문하고 국법에 따라 가장 엄한 벌에 처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실록은 당시 조정에 끓어오르는 분위기를 지극히 놀라운 일이라는 단 4글자로 압축하여 기록하고 있지만 그 행간에는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충격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왕의 딸.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만인의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 운명을 타고난 존귀한 신분. 그런 그녀가 어째서 보장된 평탄한 삶을 스스로 내던지고 사회가 가장 경멸하고 금기시하는, 그리하여 자신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사랑을 택했던 것일까요? 역사의 기록에서조차 희미하게 지워져 이름조차 우리에게 낯선 이 여인의 이름은 이영수.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바로 조선 역사상 최악의 폭군이라 불리는 제10대 왕 연산군이었고 어머니는 희대의 요부로 지목되며 온갖 국정농단의 책임을 뒤집어쓴 장록수였습니다. 폭군과 요부. 역사상 가장 강렬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후대에 각인된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어쩌면 그녀의 삶은 첫 울음을 터뜨리는 그 순간부터 이미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충격적인 스캔들이 조선을 뒤흔들기 27년 전 광기와 욕망, 예술과 타락이 기이하게 뒤섞여 들끓던 1502년의 연산군 궁궐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조선은 연산군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군주의 통치 아래 역사상 가장 화려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와 그림을 사랑하고 섬세한 감수성으로 학문을 논하던 젊은 군주는 생모인 패비윤 씨의 비극적인 죽음의 진실을 마주한 이후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복수심에 휩싸여 점차 광기의 군주로 변모해 갔습니다. 그의 절대 권력은 그 어떤 신하도, 그 어떤 제도도 제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조선의 궁궐은 이성과 합리의 공간이 아닌 오직 왕 한 사람의 변덕과 감정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불안정한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궁궐의 밤은 낮보다 화려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끝없이 이어지는 연회 속에서 전국 각지에서 뽑혀온 흥청이라 불리는 기녀들의 노랫소리가 담장을 넘어 백성들의 깊은 한숨소리를 집어삼키던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이 광기의 시대, 그 가장 깊숙한 중심에 장록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성종의 조카인 제한대군의 집안 노비 출신으로 신분제의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난 그녀는 그러나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비범한 재주를 가졌습니다. 빼어난 미색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30이 넘은 나이에도 16 소녀 같은 앳된 모습을 유지했고 사람의 혼을 빼놓는 듯한 춤과 노래, 그리고 무엇보다 왕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그의 비위를 맞추는 특별한 총명함으로 연산군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았습니다. 연산군은 그녀를 종삼품 수경이라는 노비 출신으로서는 파격적인 지위에 앉혔고 그녀의 말 한마디는 삼정승의 호통보다 더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의 광기를 잠재울 수 있었던 유일한 안식처였으며 그의 불안정하고 복잡한 내면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연산군은 그녀 앞에서만큼은 폭군이 아닌 사랑을 갈구하는 한 명의 남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1502년 겨울, 바로 이 장녹수의 처소에서 시대의 모든 화려함과 불안함을 응축한 듯한 하나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산군과 장녹수 사이에서 태어난 딸 이영수였습니다. 실록은 당시의 상황을 건조하지만 의미심장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녹수를 총애하여 딸 하나를 낳았는데 이름을 영수라고 했다. 왕이 이를 매우 사랑했다.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우리는 영수가 단순한 후궁의 딸이 아니라 왕이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단 한 명의 여인에게서 얻은 그야말로 지극한 총애와 사랑의 결정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산군은 갓 태어난 딸에게 영수라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었습니다. 신령령의 목숨수, 즉 신령이 보호하여 영원히 이어질 수명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정치와 험난한 궁중의 암투 속에서 자신의 딸만큼은 부디 아무런 탈 없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하고도 애틋한 소망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이 아버지의 소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정반대의 방향을 향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영원한 삶을 선물하고 싶었지만 역사는 그녀에게 완전한 망각과 소멸을 선물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영수가 태어난 곳은 흥청들의 웃음소리와 비단이 강물처럼 넘실 때는 욕망과 화려함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서 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요람을 감싸고 있던 그 눈부신 화려함은 꺼지기 직전의 촛불이 마지막으로 내뿜는 가장 찬란한 불꽃과도 같았습니다. 그녀가 발을 딛고 선 그 화려함 자체가 실은 그녀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집어삼킬 거대한 비극의 씨앗이었음을 당시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온 나라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충언을 올리는 신하들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으며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피해 숙청을 자행했던 냉혹한 폭군 연산군. 역사에 기록된 그의 공식적인 모습은 오직 광기와 잔혹함,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분노뿐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거대한 서사 이면에 차갑게 얼어붙은 실록의 기록들 사이사이에 우리는 폭군의 가면 뒤에 숨겨진 한 아버지의 인간적인 모습을 희미하게나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자기 발 아래 두고 호령할 수 있었던 절대 권력자였지만 그의 마음을 속수무책으로 무장해제시키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병약했던 어린 딸 영수였습니다. 영수는 태어날 때부터 유난히 몸이 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록에 남겨진 그녀의 유년 시절 기록은 대부분 그녀의 병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1505년 영수가 4살 되던 해의 기록은 아버지 연산군의 애틋한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어린 딸의 여린 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나는 피부병이 생기자 연산군은 당대 최고의 의원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내의원 의관 박계선을 급히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딸의 치료 과정을 하나하나 직접 챙겼고 밖에선의 극진한 치료 끝에 마침내 영수의 병이 깨끗이 낫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의원에게 당시로서는 매우 귀한 물품이었던 은으로 만든 허리띠, 즉 은대를 상으로 내렸습니다. 왕의 자녀가 아픈 것은 궁중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 치료 과정과 상을 내린 사실까지 사관이 일일이 기록으로 남긴 것은 그만큼 연산군이 딸의 건강 문제에 지극히 예민하고 노심초사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506년 5살이 된 영수에게는 더 큰 위기가 닥칩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 가장 큰 공포를 몰고 왔던 역병, 바로 천연두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한번 창궐하면 수많은 아이들의 목숨을 속수무책으로 앗아갔던 그야말로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연산군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는 온갖 의술과 약재가 모여있는 궁궐조차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즉시 신하들 중 가장 신임하던 구수영의 집으로 딸을 옮기도록 명했습니다. 궁궐에 수많은 의원과 나인들을 두고 굳이 신하의 집으로 피신시킨 것은 역병의 기운이 미치지 않는 가장 안전한 곳에서 딸을 보호하고 싶었던 아버지의 절박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구수영의 집에서 영수는 온 가족의 극진한 간호를 받았고 기적적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딸이 완쾌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연산군은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딸을 살려낸 1등 공신인 구수영에게 쌀 50석과 안장을 잘 갖춘 준마 한 피를 하사했습니다. 이는 일개 신하 한 명에게 내리는 상으로는 가히 파격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이 일화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나라의 운명이나 신하들의 안위보다 어린 딸의 작은 기침 소리 하나에 더 가슴을 졸였던 아버지의 모습. 이러한 기록들은 결코 연산군이라는 인물을 미화하거나 그의 폭정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역사라는 거대한 서사 속에서 한 인간이 얼마나 다층적이고 입체적인 존재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일 뿐입니다. 폭군이라는 거대한 이름 뒤에 가려진 한없이 약하고 애틋했던 아버지의 사랑. 이렇듯 지극한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을 받으며 자라난 영수. 하지만 그녀가 아버지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향한 연산군의 이 절절한 부성에는 곧 닥쳐올 거대한 비극의 무게를 더욱 무겁고 아프게 만드는 슬픈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목숨을 끊임없이 위협했던 그 연약한 건강 상태는 훗날 더 크고 잔인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녀를 지켜주는 가장 결정적인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고는 아버지 연산군도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던 어린 영수 자신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1506년 9월 2일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짙고 차가운 어둠 속에서 조선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칼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이 이끌던 반정군이 훈련원에서 군사를 일으켜 파죽지세로 도성을 장악하고 순식간에 궁궐의 문을 부수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젯밤까지 천하를 호령하며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군주 연산군은 하룻밤 사이에 왕의 자리에서 힘없이 끌어내려져 머나먼 강화도로 유배를 떠나야 하는 죄인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12년간 이어졌던 그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고 비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때 영수의 나이 고작 5살이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어린아이가 눈을 떴을 때 그녀가 알던 세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다정하게 안아주며 이름을 불러주던 아버지는 만고의 역적이 되어 궐 밖으로 쫓겨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다정했던 어머니는 만백성이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질하는 모든 화근의 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궁궐을 가득 채웠던 흥청들의 노랫소리와 악기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그치고
그 자리에는 낯선 군사들의 거친 고함 소리와 쇠붙이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음만이 가득했습니다. 5살 소녀의 작고 동그란 눈에 비친 세상은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공포와 혼돈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권력을 쥔 반정 세력에 끓어오르는 분노는 연산군에게 부역하며 권세를 누렸던 그의 여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사치와 향락의 중심에 있었다고 지목된 장녹수에게는 가장 가혹하고 잔인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녀는 반정군에게 머리채를 잡혀 거칠게 끌려 나와 성난 군중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차명을 당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녀는 차갑고 더러운 돌바닥 위에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 끔찍하고 잔혹한 광경은 어머니의 죽음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어린 영수의 영혼에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폐위, 어머니의 죽음. 이제 반정의 섰을 퍼런 칼날은 연산군의 남은 혈육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아들들은 새로운 정권에게 가장 크고 실질적인 위협이었습니다. 훗날 자신들을 등에 업고 왕위를 되찾으려는 복고 세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뿌리 깊은 불안감. 그 후환의 싹을 아예 잘라내기 위해 반정 공신들은 연산군의 아들들을 모두 죽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폐쇄자였던 이황을 비롯한 연산군의 아들들은 모두 강화도로 보내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약을 받고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제 칼날은 연산군의 마지막 남은 직계 혈육 5살 난 딸 영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비와 어미 그리고 이복 오라비들까지 모두 잃은 채 텅 비어버린 궁궐에 홀로 남겨진 아이. 5살 소녀는 자신의 운명이 지금 낯선 어른들의 손에 들려 냉혹하게 저울질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그저 익숙했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거대한 공간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뿐입니다. 과연 그녀는 이 무자비한 피의 숙청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역사는 이 가혹한 운명의 갈림길에서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까요?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5살 소녀 영수를 향했던 섰을 퍼런 칼날은 마침내 그 방향을 거두었습니다. 반정 공신들은 격렬하고도 긴 논의 끝에 연산군의 딸들은 죽이지 않고 살려두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오라비들까지 모두 잃은 영수는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녀가 이 무자비한 피바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당시 조선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 이유는 그녀가 왕위 계승권이 없는 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철저한 부계 중심 사회였던 조선에서 아들은 잠재적인 왕위 계승자로서 그 존재 자체가 미래의 정치적 위협이 될 수 있었지만 딸은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딸에게는 왕위를 계승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5살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습니다. 아무리 역적의 자식이라 해도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까지 죽이는 것은 새로운 정권의 도덕성에 큰 흠집을 낼 수 있는 지나치게 잔인한 처사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유년 시절부터 병약했다는 사실 역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끊임없이 병치레를 하며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아이라는 점이 어른들의 최소한의 동정심을 자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영수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것이 곧 행복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폐주의 딸이라는 평생 지울 수 없는 붉은 주홍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왕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왕실의 일원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어중간하고 불안정한 존재.
왕녀나 옹주와 같은 공식적인 자기조차 받지 못한 채 그녀는 궁궐 한 구석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없는 듯이 자라나야 했습니다. 그녀는 분명 살아 숨쉬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역사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투명 인간과도 같은 고독한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영수가 소녀에서 어엿한 여인으로 성장할 무렵 새로운 왕 중종은 그녀에 대한 조치를 내립니다. 1517년과 1518년의 실록 기록에 따르면 중종은 영수와 그녀의 이복자매에게 살아갈 집과 경작할 토지, 그리고 그녀를 시중들 15명의 노비를 하사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조치는 비록 폐위된 왕의 자식이지만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굶주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한 새로운 왕의 너그럽고 자비로운 은전처럼 보입니다. 새로운 왕조의 도덕적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한꺼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조치는 인도적인 배려의 외피를 쓴 치밀하고도 냉정한 감시의 성격이 짙었습니다. 그녀에게 집과 토지를 줌으로써 그녀의 거처를 국가가 명확히 파악하고 노비를 줌으로써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눈과 귀를 곁에 둔 것입니다. 그녀의 경제력을 국가가 통제하고 그녀가 누구와 만나고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녀를 중심으로 연산군 보기를 꾀하는 불온한 세력이 결집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영수는 살아남았지만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왕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민도 아닌 그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경계인으로서의 삶. 밤마다 꿈속에서는 자신을 아꼈던 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와 따스했던 어머니의 품이 아른거렸겠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폐주의 딸이라는 차갑고 냉혹한 현실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끝없는 공허함과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그녀의 마음 속에는 어쩌면 걷잡을 수 없는 새로운 갈망이 싹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름뿐인 왕족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온전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갈망이었습니다. 1529년 영수가 28살의 여인이 되던 해, 조용히 잊혀져 가던 그녀의 이름이 다시 한번 역사의 무대 위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녀가 서자 출신의 권한이라는 남자와 비밀리에 혼인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짧은 생애를 분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자 그녀가 어떤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었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녀의 이 선택은 단순한 사랑의 도피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저항이었습니다. 이 파격적인 선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조선 사회에서 서자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깊이 있게 알아야 합니다. 서자는 양반 아버지와 첩인 양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양반의 피를 물려받았지만 결코 완전한 양반이 될 수 없었습니다. 조선의 근간을 이루는 성리학적 명분론에 따라 그들은 태생적으로 차별받는 존재였습니다. 과거에 응시하여 관직에 나아가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었고 사회적으로 온갖 멸시와 차별을 평생 감내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양반 사회의 구성원이면서도 그 중심부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었던 영원한 경계인이자 이방인. 그것이 바로 서자의 운명이었습니다. 폐주의 딸 영수와 양반의 서자 권한. 두 사람의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기묘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상적인 사회 질서에 온전히 편입될 수 없는 경계인이라는 깊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왕의 딸이라는 이름뿐인 껍데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름 때문에 평범한 사랑도
평범한 가정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권한은 양반의 혈통이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혈통의 한계 때문에 제대로 된 인간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영수는 자신을 짓누르는 화려하지만 공허한 이름보다 자신의 깊은 상처와 존재론적 아픔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이름 없는 남자에게서 진정한 위로와 구원을 발견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영수의 선택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깊이 있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가졌던 가장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갈망입니다. 5살의 나이에 부모를 잃고 정치적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홀로 살아남아야 했던 그녀에게는 자신을 온전히 지켜주고 조건 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가 그 누구보다 절실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권하는 단순한 남자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되찾게 해주고 세상의 거친 풍파를 함께 막아줄 수 있는 든든한 보호자이자 유일한 동반자였을지도 모릅니다. 둘째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매우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저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연산군의 딸이라는 거대한 굴레에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은 그녀를 규정했고 감시했으며 통제하려 했습니다. 서자와의 혼인은 바로 그 굴레를 스스로의 힘으로 끊어내고 누구의 딸이 아닌 온전한 한 명의 여인으로서의 삶을 택하겠다는 가장 강력하고도 용감한 선언이었습니다. 비록 사회가 손가락질하고 역사가 기록하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삶과 사랑만큼은 온전히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주체적인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용감하고도 인간적인 선택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조정은 경노했고 사대부 사회는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내려진 가장 무섭고도 최종적인 형벌은 바로 역사로부터의 완전한 삭제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왕실의 공식 족보인 선원록에서 그녀의 존재는 완전히 지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왕실은 그녀와의 모든 공식적인 연결고리를 끊어버림으로써 그녀가 더 이상 왕의 혈통이 아니며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존재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영수는 한 남자와의 평범한 사랑을 얻는 대가로 역사 속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통째로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1529년 서자 권한과의 비밀스러운 혼인 스캔들을 마지막으로 이영수의 삶에 대한 기록은 역사의 무대에서 완벽하게 소멸합니다. 마치 타오르던 촛불이 한순간의 바람에 힘없이 꺼지듯 그녀의 모든 흔적은 짙고 깊은 어둠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권한과 함께 남은 생을 평온하게 보냈는지, 두 사람 사이에 그들의 사랑을 닮은 자녀는 있었는지,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생을 마감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그 어디에서도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 그녀가 묻힌 무덤의 위치,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 그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결코 풀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자의 역사, 기록된 역사가 가진 무서움이자 비정함입니다. 역사는 그녀를 패주의 딸이라는 틀 안에 가두어 규정했고 그녀가 그 규정된 틀을 벗어나 인간적인 삶을 살려 하자 가차없이 그녀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녀는 역사에 의해 2번 죽임을 당한 셈입니다. 한 번은 아버지의 몰락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한 번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기록 속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기록은 그녀를 지울 수 있었을지언정 그녀가 자신의 삶을 통해 던진 근본적인 질문까지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시대의 부조리와 인간의 존엄성 사이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가문과 신분, 사회적 예법과 같은 거대한 가치들이 과연 한 개인의 소박한 행복보다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인가? 한 인간의 존엄성은 과연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에서 다시 한번 그녀의 이름 영수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버지 연산군은 사랑하는 딸에게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그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는 영생의 길 대신 비록 후대에 완전히 잊혀질지라도 한 남자와의 사랑을 통해 온전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기록 속에 박제된 채 비극의 주인공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삶이 아닌 비록 잊혀질지라도 스스로 선택한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찾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결국 그녀의 선택은 비극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만의 방식으로 쟁취한 용감한 해피엔딩이었을까요? 아마 그에 대한 정답은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내리는 것은 이제 역사가 아닌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녀가 폭군과 요부의 딸이라는 거대하고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결코 자신을 잃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려 했던 용기 있는 한 명의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름뿐인 영광과 잊혀질 자유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녀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기록은 사라져도 이야기는 남습니다. 폭군과 요부의 딸이 아닌 자신의 삶을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살고자 했던 한 여인, 이영수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역사의 기록 뒤에 숨겨진 진짜 사람들의 잊혀진 목소리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